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그러나 그의 정치적 동지들마저 침묵하게 만든 폭탄 선언과도 같은 한마디가 있었다. 바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거주와 투자의 대상이며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상해보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에 가득 채웠던 기대감은 싸늘한 정적으로 바뀐다. 평생을 부동산 투기를 사회압으로 규정하고 싸워온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간다. 투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는 대언칙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봉지였던 이들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돌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념적 대립의 내관을 건드린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진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열했던 부동산과의 전쟁을 복귀해야만 한다. 당시 정부는 명확한 선악 구도를 설정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이자 잡아야 할 악이었고, 집 없는 서민과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할 선이었다. 이 구도 아래서 모든 정책이 설계되었다. 수십 벌에 걸친 대책은 오로지 다주택자를 옥죄는 데 집중됐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고, 온갖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들의 목표는 투기 수요의 완전한 박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허점을 간과했다. 바로 1주택자라는 존재였다.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 구매는 투기가 아닌 신성한 실거주 수요라고 보았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평범한 30대 부부 김씨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전세로 살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절망감을 느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을 보며 지금 아니면 영원히 우리 가족의 집은 없겠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결국 그들도 부모님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겨우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이들의 목적이 순수한 거주뿐이었을까? 물론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간절한 기대, 즉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놓친 거대한 현실이었다. 정부가 투기꾼으로 규정한 다주택자의 수요는 억눌렸을지 몰라도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1주택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투자 수요가 시장에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김씨 부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결국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다주택자를 아무리 옥죄어도 패닉에 빠진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투자 수요로 전환되며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선거 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왜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생생한 교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실패를 단순히 정책의 미숙함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근본적인 시장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투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는 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성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명백하고 상식적인 현실이 지난 몇 년간 철저히 외면당했을까? 그것은 정책이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게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은 노동 없이 얻는 불로소득이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이러한 도덕적 잣대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이든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갈신히 마련한 1주택자이든 가리지 않았다. 이 이념적 확신이 시장의 복합적인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념의 족쇄를 끊어내고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는 투자 수요를 억지로 누르다 부작용만 키울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인정하되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건전한 투자처로 유도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그 물길을 어디로 돌리겠다는 것일까?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 만약 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를 놓친다면 5년, 10년 뒤 당신의 자산 지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투자를 금기어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이재명 정부. 그렇다면 이 위험하고도 현실적인 진단 위에 어떤 처방을 내놓으려 하는 것일까? 단순히 집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투자 수요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물길에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바꿀 그 거대한 시장. 그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부동산 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시설은 여의도 증권가를 향하고 있었다. 만약 집값이 시멘트와 벽돌이 아닌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서 춤추는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구상의 핵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이중 전략이었다. 첫 번째 전략은 전공법, 즉 공급 확대였다. 이는 시장 안정의 가장 근본적이고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그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기까지는 빨라야 수년이 소요된다. 당장 불타오르는 시장에 물을 뿌리기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두 번째, 비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 등장한다. 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부동산으로 쏠린 막대한 자금의 물길을 증시로 돌리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유독 부동산에만 목을 매는 이유는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것. 이는 마치 태풍을 이용해 다른 태풍을 잠재우려는 것과 같은 발상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며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에 앞지르기 시작한다면 굳이 온갖 규제와 세금으로 가득한 부동산에만 올인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열기를 빼내 증시를 부양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밑그림이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초기 흐름을 포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5년 뒤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담한 구상은 곧장 거센 내부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그의 정치적 기반인 진보 진영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들에게 이 계획은 투기 세력에 대한 항복 선언이자 그들이 평생 쌓아온 신자유주의적 해법이나 다름없었다. 한 원로 정치인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이게 무슨 소리여? 공급은 너무 느리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결국 재벌과 외국인,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요. 당장 투기꾼들에게 무거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그들의 탐욕을 꺾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들의 눈에 이재명의 방식은 투기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비쳤다. 여기서 바로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시장 안정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의 이념적 요구 사이의 깊은 균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현실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가? 이 정치적 압박은 그의 모든 정책에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모두가 장기적인 청사진과 이념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 당장의 시장이었다. 이 상황을 농부에 비유해보자. 정부는 지금 수년 뒤에나 열매를 맺을 과일나무, 장기적 공급을 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장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즉시적 수요, 그 소식을 듣고 과수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들은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장 어린 묘목이라도 뽑아 가려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 새 정부의 등장은 시장에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 기대감은 잠자고 있던 수요를 깨우고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이 수요는 단순히 집 없는 서민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모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받아줄 공급은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 치명적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즉 시간의 공백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 장기적인 계획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 마치 거대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작은 불씨가 기름을 만난 듯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과연 정부는 이 단기적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정부가 꺼냈을 가장 강력한 카드, 즉 세금으로 쏠립니다. 지지자들은 외칩니다. 강력한 보유세로 투기꾼들을 징벌하라. 하지만 여기에 대중은 잘 모르는 정부의 속내가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집값 폭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붕괴입니다. 정부의 제1목표는 언제나 안정입니다. 폭등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에 엄청난 비판을 받지만 경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락, 즉 시장 붕괴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사라지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낸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은행 시스템까지 마비시키는 끔찍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IMF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이 있고 정책 이반자들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일본의 부동산법을 붕괴라는 망령이 떠다닙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든 완만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산 가치도 서서히 오르는, 즉 안정적 우상향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깁니다. 폭등과 폭락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는 차라리 폭등을 감수할지언정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붕괴는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 진영이 그토록 원하는 보유세 강화라는 카드를 정부가 섣불리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은 보유세의 본질을 중간이 없는 무기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보유세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효 상태이거나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락 상태, 둘 중 하나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안정화라는 적정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적정 보유세율은 과연 몇 %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1%를 부과해도 시장은 꿈쩍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로 올리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며 5억으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도구를 정책으로 쓰기엔 그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동차 비유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시장이 시속 120km로 질주할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수준의 보유세 인상, 실제로 단행했던 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멈추는 대신 미끄러지며 스키드, 전복될 것입니다. 즉, 시장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붕괴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힘이 과거보다 약해진 시속 70에서 80km 상태에서는 브레이크가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밟아도 차가 멈추는 것을 넘어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보유세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교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핵무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라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면 이 단기적 위기 앞에서 정부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과열된 수요를 시키면서도 시장을 파괴하지 않을 그런 정교한 매스는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현철 소장이 제시하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정책이 아닌 통화 정책의 영역에 속한 대출 규제입니다. 세금은 시장 전체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지만 대출 규제는 과열의 원인이 되는 불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것은 세금이 아니므로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기조를 깨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훨씬 더 정교하고 유연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돌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라는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섬세한 브레이크 페달과 같습니다. 급정거가 아닌 부드러운 감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열된 수요의 돈줄을 직접 제어함으로써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세금과 대출 규제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정부의 손은 복잡한 제어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붉고 거대한 세금 버튼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교하지만 조용한 대출 레버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시장의 명운과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정부의 선택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증시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미래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눈앞의 체스판은 단기적 과열과 정치적 압박이라는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기 공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당장이라도 터질지 모르는 수요 폭증과 지지층의 이념적 요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비전과 냉혹한 현실의 충돌,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TV 속 정치 뉴스나 전문가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집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당신의 미래 재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변수들입니다. 당장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세 대출의 가능 여부, 몇 달간 눈여겨보던 바로 그 아파트의 호가가 정부의 다음 한 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통장 잔고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부동산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고 그 파도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가장 거대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읽고 흐름에 올랐다는 사람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고 이전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외면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정책 리스크에 직면하며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격변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대응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시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십니까? 혹은 위기로 보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이 새롭게 짜이는 지금, 당신은 스스로 말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판 위에 놓인 채 움직여지기만 하는 수동적인 폰으로 남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